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시간입니다. 오늘 시황센터에서는 지난주, 이번주 시황하고 향후에 포트폴리오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주에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상 이번주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내용상 향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제 보셔도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시황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주 목요일 파월 의장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또 줬었습니다. 발언에 의해서 충격을 줬었는데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영향을 받았었고 한국 시장도 금요일날 하락을 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도 있었었고 또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지난주에 상당히 큰 우려감을 줬었었죠. 근데 뭐 일주일 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AI와 반도체 주도의 한국 시장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급등을 했고 미국도 계속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유지되고 있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황이 공포감을 줬다가 또 올라가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파월 의장의 발언이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줬었고 또 이것이 잊혀지면서 다른 펀더멘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급등하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과거에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발언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소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정한 시장에 경고를 주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했고 시장을 컴다운 시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거 자신이 보고 있는 어떤 지표들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왜 합리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냐면요. 가장 영향력이 큰 그런 파월 의장인데 이렇게 말을 해서 이것이 정말 말이 씨가 돼서 폭락을 하게 되면 시장을 대혼란으로 일으키게 되고요. 또 틀리게 되면 틀린 대로 경제 수장으로서의 위신도 깎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좀 납득이 잘 안 가기도 하고 굉장히 연륜이 있으신 분으로서의 발언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때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불안해서 갖고 있는 주식을 팔게 되고요. 그렇게 팔았더니 얼마 안 있어서 또 갑자기 급등을 하게 돼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기도 하고 그랬었고요. 지난주처럼 잠시 하락했다가 또 반등하기도 하고 하면서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 발언에 대해서 영향력이 상당히 짧게 가는 것에 대해서 최근 시장은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주식시장 자체도 지금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상황이기도 한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거나 공포스러운 국면이 되면 심지어 두세 달 하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노이즈였고 또 펀더멘탈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는 상승을 했었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된 40년, 50년 된 기준들을 지금 변화된 시대에 맞추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혼란 발언 사례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현준 의장으로서 정책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주요 발언들은 종종 시장에 과도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부분 이제 후행적 판단에 기반한 경고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시장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더 크게 반등하는 이런 반작용이 더 커지는 사례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파월 의장이 2018년 10월에 우리는 중립금리 보다 아직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언급해서 추가의 급속한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발언 좋게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반응해서 S&P 지수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약 10% 급락하는 충격이 있었었는데요. 당시 미국 경제면 펀더멘털은 양호했지만 시장은 연준의 긴축 의도에 과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결국 연준은 불과 몇 달 후에 정책 기조를 완화하고 시장을 진정시켰고 이런 발언이 후행적 판단에 기반했음을 반증을 했습니다. 또 2022년 8월에 잭슨홀 연례 파급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가계와 기업의
고통을 감수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말 험악한 이 고통이라는 표현을 저는 그 당시에 굳이 했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도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시장에 공포감을 주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8월부터 10월까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가가 심하게 급락을 했고요. 그 10월에 최근 3, 4년 들어서 가장 저점을 만들면서 가장 좋은 기회를 또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시장이 불과 8분 남짓한 연설에 다우가 3% 하락했고 뭐 나스닥도 4%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결과로는 당시 인플레이션이 정점 통과 중이었고 과도한 긴축을 고수할 것이라는 신호로 이제 해석을 했었지만 이후에는 바로 물가가 진정되고 10월 저점 이후에 이때까지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하시고 후회를 하셨고 충격을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한번 그렇게 8월부터 경고를 해서는 뭐 10월 아주 장이 무너질 때까지도 계속해서 발언을 계속했었고 뭐 냉정한 발언처럼 보였었죠. 데이터에 의해서 점도표를 통해 최종금리가 이전 예상보다 높고 또 2023년 금리 인하는 아예 없을 것이다 라는 매파적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하고 상반된 경고로 받아들여져서 주식시장의 집값도 다시 반락을 했고 2023년에도 쉽지 않은 가시밭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했던 경고하고는 달리 큰 침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시장은 2023년 들어서 기술주를 필두로 해서 이때까지 급반등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안 좋게 또 발언을 하면서 후행성을 또 보였었었는데 앞선 경고들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과열을 미리 억제한 안정장치 역할을 했다는 좋은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의도로 했다라고 하면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어떤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그런 쪽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결과는 버블을 막아주는 좋게 생각하면 그렇고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에 비용을 촉발하고 투자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실을 끼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 모델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식 인플레이션 지표의 시차 효과로 인해서 실제보다 과장된 수치에 의존하고 있고 주택, 임대료 등 지연 반영된 요소가 정책 판단을 왜곡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박을 했던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연준이 구시대적 모델에 갇혀서 오판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과도한 긴축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실제 경기 회복력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한계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발언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결혼 발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1기 때도 트위터를 통해서 기습적으로 발언들을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줬던 기억이 있는데 2기 들어서도 역시 갑작스럽게 협상 중단 트윗을 올린다든지 아주 과도한 관세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위협스러운 트윗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또 그렇게 반응을 하고 안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이나 경기 펀더멘탈을 보면 또 이와는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리적 교란 발언들을 볼 때 흔들리기보다는 강세장에서는 좀 매수할 기회를 삼으면 될 것 같고요. 영향이 좀 지속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한 번에 다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하실 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잦은 경고와 이 펀더멘탈 괴리의 시사점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연준 모델에 대한 아까 비판적 시각 또 월가 원로들도 그렇게 후행적이다라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와튼 교수도 공식 통계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으며 주택 임대료 등 지표의 시차 효과로 물가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사례를 생각해 봤는데 진짜 버블 시대에는 경고가 별로 없었습니다. 닷컴 버블이나 서브프라임 버블처럼 실제 거품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에는 오히려 경고가 미미하고 낙관적이다, 괜찮다 이런 심지어 내기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어떤 빈번한 경고 거기에 중심에는 파월 의장이 계시죠. 이런 것들은 시장에 단기 충격을 주지만 역설적으로는 과도한 낙관과 투기 심리를 억제해서 거품 형성을 막는 안전판 기능을 또 본의 아니게 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놀래서 우리가 뇌동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뇌동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아니다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고
지수가 다시 정상화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시장에 다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이즈는 최근에는 단기적인 시장 충격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또 노이즈 급락 후에 회복될 확률도 최근에는 85%까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노이즈성 급락이 오면 펀더멘탈이 탄탄한 주도주들은 이 조정 국면 이후에 더 강하게 반등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주도주들을 다시 매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잭슨홀 충격으로 인해서 그때 기술주가 폭락을 했는데요. 이후에 AI 및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저점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반등을 해서요. 2023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반기에만 40%가 넘게 됐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주요 주도 섹터도 마찬가지의 경우로 담을 수가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급락할 때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주도주가 반도체였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들을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측면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섹터로 말씀드리고 있는 조선이나 방산 또 이런 바이오 이런 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뭐 관세 발언이라든지 경기 우려감, 물가 우려감이라는 발언을 했을 때 그것과는 사실 특별히 관계없는 섹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또 동반해서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만으로 동반해서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주도주들이었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성장 섹터라고 보는 주식들은 좀 길게 보면서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 오히려 뭐 한 2년 이럴 때 더 강력하게 주도주 위치로 갈 수 있는 그런 신성장 섹터들도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발언과 펀더멘탈 뭐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은 누구의 발언에 의해서 다 바뀌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 이 경제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발언보다는 펀더멘탈에 더 집중을 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요. AI 및 로봇 또 전력 및 에너지 또 K컬처 관련된 이런 주식들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 뭐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도 성장 섹터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모습이 어떤 2005년의 대세 상승기와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27년까지도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상승이 높았고 물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평가됐다는 발언이 아주 틀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지금보다는 2026년이나 이런 때에 또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되는 국면에서 쉬어갈 수는 있지만 AI와 로봇이 결국 이뤄내는 생산성 향상과 효율 증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중국이 제공했었던 디플레이션 효과 같은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 산업에 영향을 발휘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고비용 측면에서 이루어졌던 그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는 당연히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 장세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시대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신성장 섹터라든지 또 주도 섹터의 중소형주들 이런 중소형주들이 그럴 때에 굉장히 강력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또 큰 기업 성장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는 이제 큰 그림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정책 발언 노이즈가 나올 때 좀 길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심리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경고나 정치인들의 돌발 발언들은 단기적 시장 방향성만 변화시킨다고 생각하고요. 펀더멘탈 우선의 어떤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이것이 실물 경제와 기업 이익의 추세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기업 이익 추세와 실물 경제가 주가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계시면 역발상적인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매도가 아닌 확신 있는 주도주 저점 확보로 안정된 시장에서 나중에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고와 잡음이 있어 주는 게 그 미국 및 한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노이즈를
역이용하는 담대한 역발상 매수를 시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긴 연휴 동안 저도 좋은 그 종목들을 또 생각해보고 좋은 투자 전략과 또 포트폴리오 전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석 연휴 잘 쉬시기 바랍니다.